20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소말리아 밤 7시 한 북한 외교관이 8살 된 딸의 손을 꼭 잡고 공관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공관 전체가 암흑에 빠지며 차량이 철문을 밀고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는 총소리가 들려왔고 펼쳐진 100km의 사막과 함께 심장병을 앓고 있는 딸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곧 다가오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놓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준입니다. 올해 42인데 북한에서 나온 지는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건 제가 겪은 일들을 그냥 묻어둘 수가 없어서입니다. 특히 제 어머니 이야기를 말입니다. 어머니 성함은 김순옥이셨습니다. 평양 출생이셨는데 6.25 때 온 가족이 피난을 갔다 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때 겪은 일들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어머니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릴 적 기억나는 건 명절 때마다 어머니랑 같이 만두를 빚던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에서도 설날이면 만두를 빚잖아요. 어머니 손은 참 빨랐습니다. 저는 옆에서 서툴게 피를 잡고 있으면 어머니가 웃으면서 우리 민준이도 잘하네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자하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건 모란봉 산책입니다. 일요일 오후면 어머니 손을 잡고 모란봉을 걸었습니다. 봄이면 꽃 구경, 가을이면 단풍 구경을 하면서요. 그때 어머니는 가끔 가슴을 쓸어내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물르면 아니다, 괜찮다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게 심장병이었습니다. 유전성 심장질환이라고 병원에서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약만 꾸준히 먹으면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병이었는데 문제는 그 약이 북한에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외교관이 된 건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쟁 영웅이셨고 아버지도 당에서 일하셨으니 우리는 이른바 혁명 가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이라고 믿었습니다. 해외 공간을 여러 곳 거쳤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까지. 그러다 2015년쯤 소말리아 공간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때 제 딸 수진이가 8살이었습니다. 수진이도 어머니와 같은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의사, 말로는 유전이라고 했습니다. 평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약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지금 약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오십시오 하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소말리아는 정말 먼 곳이었습니다. 사막이 끝없이 펼쳐진 땅이었고 총소리가 매일같이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꿀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은 2018년 9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에서 보낸 구호, 물자가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식량도 있었고 의약품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심장병 약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약이면 수진이를 살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다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보위부 요원 한철수가 트럭에 구호 물자를 싣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몰래 한밤중에 말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한철수는 현지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들과 만나 물건을 건네주고 돈달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심장병 약 상자도 보였습니다. 이제 눈으로 똑똑히 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 약이 있으면 수진이를 살릴 수 있는데 저 약이 암시장으로 팔려 하다고 있구나. 더 끔찍한 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평양에서 긴급 전문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약이 없어서 버티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전문을 손에 차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준이가 아빠 왜 그래요? 하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영정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 나라는 대체 뭡니까? 윤에서 보낸 약을 간부들이 빼돌려 파먹고 정작 우리 어머니는 약한 날 없어 돌아가시다니 더 기가 막힌 건 공관 직원들은 썩은 빵으로 연명하는데 현재 주민들은 유엔 식량을 배불리 먹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표한다는 조국 주민들은 군줄인데 그들을 도우려고 온 구호품은 장사꾼들 배만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어온 조국,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킨다던 그 나라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가슴이 아파요. 저는 딸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수준이만은 꼭 살리겠습니다. 이 아이만은 어머니처럼 약이 없어서 죽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제 탈출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박민준이 아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은 박철이셨습니다. 끼비보때 인민군 소대장으로 참전하셨고 전쟁 공원으로 영웅 칭호를 받으셨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 군장을 보며 자랐습니다. 우리 민준이도 조국을 위해 큰일 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귀가에 생생합니다. 아버지도 당에서 일하셨습니다. 평양시당 간부셨는데 성실하고 청렴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집은 그렇게 3대가당과 조국을 위해 살아온 집안이었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로요. 저는 그런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습니다. 공부 잘해서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갔고 외교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첫 발령지는 동남아시아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순진했습니다. 내가 조국을 대표해서 외교 업무를 하는구나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공간에서 일주일도 안 돼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외교가 아니라 외화벌이었습니다. 대사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 버는 곳이었습니다. 무기를 팔고 밀수품을 거래하고 심지어 마약까지 다루는 곳도 있었습니다. 선배 외교관 한 분이 술 취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민준동무 여기서 외교 업무 찾지 마. 우리는 그냥 장사꾼이야. 평양에 달러만 보내면 되는 거지. 그때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응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 없었으니까요. 소말리아 공간은 더 심했습니다. 이곳은 아예 노골적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외교 공간이지만 실제로는 무기 거래와 밀수의 전투기지였습니다. 현지 반군들과 무기를 거래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돈을 평형으로 보냈습니다. 그 중심에 한철수가 있었습니다. 보위부에서 나온 사람인데 우리로 치면 정보기관 요원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이 공간의 실세였습니다. 대사보다 고난이 셌습니다. 모든 동어를이 사람이 관리했고 누가 뭘 하는지 다 감시했습니다. 한철수는 유엔 구호품까지 빼돌렸습니다. 제가 어머니 돌아가신 날 밤에 본 그 장면 말입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구호, 물자가 오면 절반 이상을 암시장으로 빼돌렸습니다. 박동무, 이건 다 평양 위에서 하는 일이야. 이에 한철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평양 주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간부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수준이 상태였습니다. 딸라이는 하루가 다르게 안색이 나빠졌습니다. 약이 떨어져 갔습니다. 평양에서 가져온 약이 바닥났는데 새로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유엔에서 보낸 약은 한철수가 다 빼돌렸고 현지 병원에는 그런 약이 없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좀 괜찮아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이가 아픈 걸 참고 있다는 거려. 8살. 아이가 아픈 표정 안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십니까? 어느 날 밤 수진이가 가슴을 움켜쥐고 썰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한철수를 찾아갔습니다. 동무 제발 부탁이요. 지난번 구호품에 심장병 약 있었어. 그중 하나만 딱 하나만 우리 딸한테 줄 수 없겠소. 한철수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박동무, 그건 안 되네. 이미 다 처리했어. 그리고 그건 개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거 알잖아.
동무딸이었어도 그렇게 말하겠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한철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동무,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건가? 조심해. 보고 올라가면 동무 끝이야.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채재는 제 딸 하나 살릴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아니 살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요.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이겁니까? 아버지가 평생 충성한 당이 이겁니까? 간부들은 구호품 팔아 배불리고 우리 딸은 약한 알목구에 추워가는 게 혁명의 결과입니까? 저는 그날 밤 수준이 머리맡에 앉아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나가야 한다. 아무리 위험해도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수진이를 살려야 한다. 어머니 영정사진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못 살렸습니다. 약한 날 구하지 못해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다릅니다. 이 아이만은 제가 꼭 살리겠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요. 그것이 제 탈출 준비의 시작이었습니다. 혁명 가문의 자부심 같은 건 이미 산산조각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버지로서의 본능뿐이었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탈출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말리아에서 한국까지 가려면 먼저 케냐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 거리가 1,500km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3배쯤 됩니다. 그것도 포장도로가 아니라 사막과 황무지를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철수였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공간을 감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수준이는 8살 아이였습니다. 혼자도 아니고 아이 손 잡고 1,500km를 도망쳐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아득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준이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으니까요.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냥 도망치면 저는 조국을 배신한 역적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한철수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다면 적어도 제가 왜 탈출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한철수가 외출한 틈을 타서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키면 끝장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손이 떨렸지만 수준이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서류함을 뒤지다가 장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구호품 횡령 내역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무엇을 얼마에 팔았는지까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그 장부를 한 장 한 장 사진 찍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철수가 돌아온 겁니다. 저는 급히 장부를 제자리에 놓고 창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겨우 몇 초 차이였습니다. 다음은 탈출, 루트를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게는 믿을 만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오영수였습니다. 영수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평양에 가족이 없었습니다. 전쟁 때 고아가 돼서 혼자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와 수준이를 가족처럼 대해줬습니다. 형님, 무슨 일 있습니까?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영수, 나 솔직히 말하겠네. 여기서 나가려고 해. 영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이 때문이죠. 그래, 이대로는 수진이가 죽어. 약이 없어서 말이야.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저는 여기 남아도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형님과 수준이가 제 가족입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 둘은 지도를 펼쳐놓고 루트를 연구했습니다. 영수는 몇 년간 소말리아를 운전하며 다녔기 때문에 지리를 잘 알았습니다. 이 길로 가면 방운 지역을 지나야 합니다. 위험하지만 검문이 적습니다. 검문소는 몇 군데나 되나 3군데 정도입니다. 그런데 뇌물 주면 대부분 통과됩니다. 돈은 얼마나 필요할까? 최소 5달러는 있어야 합니다. 5달러. 저한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외교관이라고 해도 월급이 변치 않았고 대부분 평형으로 송금해야 했습니다. 그때 영수가 말했습니다. 형님, 제게 $10,000 있습니다. 그동안 모은 겁니다. 영수, 그건 자네 돈 아닌가? 형님, 저는 쓸 데가 없습니다.
수진이 살리는데 쓰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냉혹한 세상에서 체제에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말입니다. 다음 문제는 차량과 물자였습니다. 영수가 아는 현지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압둘이었는데 과거에 제가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압둘 아들이 아팠을 때 공관, 의약품으로 치료해준 일이 있었거든요. 압둘을 몰래 만났습니다. 미스터 팍 무슨 일입니까? 압둘 내가 부탁이 있네. 차량 한 대와 연료, 그리고 식량이 필요해. 압둘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눈빛만 봐도 무슨 일인지 알았습니다. 도망가시는 겁니까? 그래, 위험합니다. 한철수가 가만 안 둘 겁니다. 알아. 하지만 내 딸을 살려야 해. 압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을 살렸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이틀 뒤 압둘이 튼튼한 사륜구동 차량 한 대를 구해 왔습니다. 연료통과 물, 식량도 실어줬습니다.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빚을 갚는 겁니다. 무디, 살아서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수진이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응, 아빠. 우리 곧 여행 갈 거야. 매운 곳으로 말이야. 어디로요? 병원 많은 나라로 갈 거야. 거기 가면 수진이 아픈 거 다 나을 수 있어. 수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더 이상 가슴 안 아파요. 그래. 아빠. 그런데 수진아, 그 여행이 좀 험할 거야. 무섭고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아빠 믿어도 되지. 수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저 안 무서워요. 아빠랑 같이 있으면 돼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영정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합니다. 수진이를 살리러 갑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 주십시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날짜만 정하면 됐습니다. 영수와 상향 끝에 크리스마스 이브로 정했습니다. 그날은 현지인들도 들떠 있고 공간도 경계가 느슨해지는 날이었습니다. 단 하루 단 한 번에 기회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면 죽는 길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소말리아는 이슬람 국가지만 그날만큼은 거리에 불빛이 켜지고 사람들이 들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거든요. 공간도 평소보다 분위기가 느슨했습니다. 한철수조차 현지 브로커들과 만나러 날았습니다. 바로 그 틈을 노렸습니다. 오후 6시 영수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형님, 준비됐습니다. 차량은 뒷문 쪽에 대놨습니다. 한철수는 시내로 나갔습니다. 적어도 2시간은 안 돌아올 겁니다. 좋아! 시작하자. 저는 수진이를 조용히 깨웠습니다. 아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일어나야 해. 조용히. 아빠 지금이요. 응, 지금이야. 아빠가 말한 여행 기억하지. 지금 떠나는 거야. 수진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두툼한 옷을 입혔습니다. 사막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춥거든요. 가방에는 옷가지와 수준이 사진, 그리고 어머니 영정 사진을 넣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수진이는 용감한 아이잖아.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영수가 발전기를 멈춰서 공간 전체를 정전시키는 겁니다.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거였습니다. 저녁 7시 정각 갑자기 공간 전체가 암흑게 빠졌습니다. 영수가 발전기를 끈 겁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소란스러워 얻었습니다. 뭐야? 왜? 불이 꺼진 거야. 발전기 고장인가? 누가 좀 확인해봐.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수준이 손을 꼭 잡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영수가 이미 차를 대기시켜 놨습니다. 수진이를 뒷좌석에 태우고 저도 조수석에 올랐습니다. 형님 탔습니다. 가자. 영수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출발했습니다. 공간 철문까지는 약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영수 문이 잠겼어. 형님, 꽉 잡으십시오. 영수가 엑셀러이터를 밟았습니다. 차가 철문을 향해 돌냈습니다. 꽝! 엄청난 충격과 함께 철문이 부서졌습니다. 차는 그대로 거리로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차 세워.
경비원들이 뒤쫓아왔지만 우리는 이미 멀리 나갔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뒷좌석에서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며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조금만. 갸마. 곧 안전한 곳 갈 거야. 영수는 골목길을 이리저리 돌며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10여 분쯤 달렸을 때 뒤에서 더 이상 추격하는 기척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사막이 펼쳤습니다. 끝없는 모래와 황무지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앞을 비쳤습니다. 차는 험한 길을 달렸습니다. 포장도로가 아니라서 차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형님 첫 번째, 검문소가 50km 앞에 있습니다. 뇌물줄 돈 준비됐나? 네, $1,000 준비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멀리 검문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영수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서류 내놔. 군인이 소총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영수가 준비한 서류와 함께 달러 지폐를 슬쩍 건넸습니다. 군인이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영수 뒤를 봐. 형님, 추격차 같습니다. 한철수였습니다. 그가 탈출을 눈치채고 쫓아온 겁니다.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영수, 최대한 빨리 가. 알겠습니다. 차는 울퉁불퉁한 사막길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수진이가 뒷좌석에서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아빠, 수진아, 꽉 잡아. 괜찮아.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땅. 뒷유리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유리가 금이 갔습니다. 형님, 쏩니다. 계속 가. 멈추면 안 돼. 저는 수진이를 바닥으로 눕혔습니다. 제 몸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수진아, 절대 움직이지 마. 아빠가 지켜줄게.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 믿어. 총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차 뒷부분이 맞았는지 쿵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더 달렸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모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사막에서 자주 일어나는 모래 폭풍이었습니다. 지하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형님,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럼 뒤에 있는 놈들도 안 보이겠지. 계속 가. 모래 폭풍은 우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추격차,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철수, 일행도 시야 확보가 안 돼 속도를 줄인 것 같았습니다. 폭풍이 잠잠해졌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추격차 불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따돌린 것 같았습니다. 영수, 성공했어. 우리 해냈어. 형님, 아직 멀었습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수진이를 다시 안아 올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아빠. 근데 가슴이 좀 아파요. 심장이었습니다. 약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수진아, 곧 병원 갈 거야. 조금만. 수준이가 제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밤새 달렸습니다. 케냐 국경을 향해서요. 단 하나의 희망을 향해서요. 밤새 달려서 새벽이 됐을 때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끝없는 모래밭이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고 사람도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산골보다 더 외진 곳이었습니다. 형님 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영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물통을 확인해 보니 절반도 안 남았습니다. 이 더운 사막에서 물 없이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영수 케냐 국경까지 얼마나 남았나? 지도상으로는 500km쯤 남았습니다. 하루는 더 가야 합니다. 하루 물도 부족한데 하루를 더 버텨야 한다니.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숨소리도 거치었습니다. 심장이 무리한 거였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제가 흔들자 수준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빠, 물 좀 줘요. 저는 남은 물을 조금 따라 수진이에게 줬습니다. 아이는 물을 마시더니 다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빠,
또 아파요. 조금만 참아. 수진아, 병원 거의 다 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희망을 줘야 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조금만 더 참으면 의사 선생님이 수진이 아픈 거 다 낫게 해줄 거야. 수진이가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1시간쯤 더 달렸을 때 영수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형님, 저거 보십시오. 뒤를 돌아보니 멀리 먼지 구름이 보였습니다. 차량이 오고 있는 겁니다. 한철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쫓아온 거였습니다. 젠장 저놈이 아직도 형님, 어떻게 합니까? 달려, 무조건 달려. 차는 다시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추격차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차보다 성능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땅땅, 다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나지라 조준이 더 정확했습니다. 총알이 차체를 스쳤습니다. 영수 지그재그로 가 영수가 핸들을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차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빠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뒤로 손을 뻗어 수진이를 누비었습니다. 수준아, 바닥에 엎드려. 절대 일어나지 마. 무서워요. 아빠,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그때 뒷바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펑! 타이어가 터진 겁니다. 콩갈레 맞은 거였습니다. 형님, 타이어가 차가 한쪽으로 기울며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는 곧 잡힙니다. 영수 멈추지 마. 계속 가. 형님, 이러다 차가 뒤집힙니다. 상관없어. 영수는 이를 악물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터진 타이어로 달리는 차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전복될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또다시 모래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강한 폭풍이었습니다. 형님, 폭풍입니다.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모래바람이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으로 핸들을 잡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멈췄습니다. 한철수 일행도 샤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영수, 방향만 잃지 마. 동쪽으로 계속 가. 알겠습니다. 폭풍 속에서 1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귀가 먹할 정도로 바람 소리가 컸습니다. 모래가 차 안으로 들어와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차가 덜컹거리며 섰습니다. 형님, 엔진이 날았습니다. 모래가 엔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못 갑니다. 이건 최악이었습니다. 차도 서고 폭풍도 계속되고 추격자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수진이가 뒷좌석에서 기침을 했습니다. 모래를 마신 겁니다. 수진아. 저는 뒤로 가서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가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아빠, 숨이 안 쉬워져요. 심장에 무리가 간 겁니다. 이대로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영수 엔진 고칠 수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폭풍 속에서 본네트를 열고 엔진을 확인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영수가 다시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온몸이 모래 투성이었습니다. 형님, 에어 필터를 청소했습니다.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열쇠를 돌렸습니다. 끈끈끈 시동이 안 걸렸습니다. 한 번 더. 끈끈끈 여전히 안 됐습니다. 제발 제발. 영수가 기도하듯 중얼거리며 3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부르릉 엔진이 살아났습니다. 됐습니다. 형님, 됐어요. 잘했어. 영수, 가자.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터진 타이어로 모래바람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잠잠해진 건 오후 늦게였습니다. 시야가 트이자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추격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따돌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한계였습니다. 물은 바닥났고 차는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수준이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형님, 저기 좀 보십시오. 영수가 앞을 켰습니다. 멀리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국경초소 같습니다. 국경초소 캐네였습니다. 영수 조금만 차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전진했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Mission Submit.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케냐 국경 초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섰을 때 저는 무너지듯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해냈네. 살았어. 수진이는 미약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병원 갈 수 있어요. 그래, 이제 갈 수 있어. 우리 딸 이제 아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옥 같은 이틀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국경 초소 병력이 총을 들고 우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손들어 차에서 내려 케냐 군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요. 저희는 북한에서 온 외교관입니다. 탈출했습니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탈출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라와 우리는 초소 안으로 안내됐습니다. 그때 수준이가 제품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수진아. 아이가 의식을 잃은 겁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딸이 심장병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거조. 책임자가 급히 무전을 쳤습니다. 30분쯤 지나서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수진이를 들 것에 쉬었습니다. 저와 영수도 함께 탔습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 병원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2시간이 평생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맥박이 약했습니다. 의료진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수진아 버텨라. 조금만 버텨. 저는 아이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수진이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수진이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쥐의 초침,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수가 옆에 앉아서 같이 기다려줬습니다. 형님, 괜찮을 겁니다. 수진이는 용감한 아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야 하는데 4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네, 저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었는데 약물 치료로 안정시켰습니다. 그럼 괜찮은 겁니까?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병원에서는 힘들고 한국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수준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빠 수진아 깨어났구나. 아빠 여기가 병원이에요. 그래 병원이야. 수진이 이제 괜찮아. 아빠 이제 안 아파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난 며칠간의 고생이 다 잊혔습니다. 다음 날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케냐 정부가 우리 상황을 한국에 통보한 겁니다. 대사관 직원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박민준 씨 맞으시죠?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따임 상태부터 확인하고 한국행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살았구나. 사흘 뒤 우리는 케냐 나이로 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기였습니다. 좌석에 앉았을 때 영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 꿈 같습니다. 나도 그래. 영수 우리 정말 해냈어. 14시간을 날아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해냈습니다. 수진이 살렸습니다. 공항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탈북자 조사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친절했습니다. 수준이부터 병원에 모시했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가십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를 태우고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영수도 함께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넘쳐나는 자동차들, 밝은 간판들. 수진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가 한국이에요. 그래, 수진아, 여기가 자유로운 나라야. 정말 불빛이 많아요. 밤인데도 대낮 같아요. 북한에서는 밤이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요. 하지만 여기는 밤에도 화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이는 심장내과로 이송됐습니다. 의료진이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다음 날 담당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꾸준히 약 드시면 일상생활에 문제 없습니다. 그럼 완치가 되는 겁니까? 완치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받지 못한 치료를 수진이는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일주일 뒤 수진이는 퇴원했습니다. 우리는 국정원 조사를 받고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문화, 언어, 법률, 생활 방식을 배웠습니다. 수진이도 한국 학교에 대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날 저녁 수진이와 산책을 했습니다. 하나원 뒤편에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이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나도 그래. 수진아, 할머니가 하늘에서 우리 보고 계실 거야.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저 살려줘서요. 그래, 할머니가 수진이 지켜주셨어.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어머니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괜찮습니다. 수진이 웃습니다. 학교도 갈 겁니다. 친구들도 사귈 겁니다. 어머니가 누리지 못한 자유를 치료를 이 아이는 누릴 겁니다. 석 달 뒤 우리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만의 집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엔 말투가 달라서 친구들이 신기했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영수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요. 한국에서 1년쯤 살았을 때였습니다. 수준이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는 딸아의 모습을 보면 아,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외교관 출신이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월급 받고 수진이 학원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 한 구석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아내였습니다. 수준이 어머니 말입니다. 아내는 제가 소말리아로 떠날 때 평양에 남았습니다. 당에서 부부가 함께 해외로 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일종의 인질이었습니다. 가족을 인질로 잡아서 외교관이 도망 못 가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두고 수진이만 데리고 탈출했습니다. 그게 저를 평생 괴롭힐 죄책감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민준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십니까? 저는 북한 분들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박 씨 부인 소식 아십니까?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부인께서 지금 평양에서 힘들게 지내고 계십니다. 박 씨가 탈출하셔서 가족이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저희 루트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인을 탈북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동안 아내 생각에 참 못 이룬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좀 듭니다.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제가 1년 동안 모은 돈보다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북중 국경을 넘고 중국에서 숨어 지내고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까지 오르면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브로커들한테 주는 돈도 있고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탈북 비용이 그 정도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시죠. 내일 강남역에서 만납시다. 다음 날 저는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4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 씨 맞죠? 저 김철수입니다. 가짜. 이름이겠구나 싶었지만 일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부인 사진 있으십니까? 저는 지갑에서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 이분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분이 맞습니다. 정말 부인을 데려올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50명 넘게 탈북시켰습니다. 실패한 적 없습니다. 증거 같은 게 있습니까?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탈북자들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말했습니다. 참 부인께서 박 씨한테 전화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뭡니까? 남자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야. 수진이는 잘 있어요. 나도 빨리 한국 가고 싶어요. 아내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 협력자가 평양에서 녹음해 온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에 와서 돈을 준비하려고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영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영수, 나 좀 이상한 전화 받았어. 영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수는 한참 듣더니 말했습니다. 형님, 조심하십시오. 요즘 탈북민들 상대로 사기치는 놈들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 목소리를 형님, 제가 그 녹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녹음 파일을 받아서 영수한테 보냈습니다. 영수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형님, 이거 이상합니다. 뭐가? 억양이 이상해요. 경수님은 평양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소리는 한경도 사투리가 섞여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아내는 평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한경도 사투리를 쓸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님 배경소리도 이상합니다. 평양이면 조용해야 하는데 뒤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립니다. 북한에는 자동차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영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속은 겁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녹음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이거 AI 합성 음성입니다. 목소리를 합성해서 만든 거예요. 뭐라고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누구 목소리든 따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 몇 장만 있으면 목소리도 합성할 수 있어요. 경찰은 그 브로커를 함정 수사로 잡기로 했습니다. 제가 미끼가 됐습니다. 돈을 주는 척하면서 현장에서 체포하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뒤 약속한 장소에 날았습니다. 브로커가 왔습니다. 준비하셨습니까? 네, 가방에 있습니다. 가방을 열려는 순간 주변에서 경찰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브로커는 도망치려 했지만 곧 붙잡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자는 조직적으로 탈북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던 범죄자였습니다. 피해자가 저 말고도 10명이 넘었습니다. 어떤 분은 집까지 팔아서 돈을 줬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그 브로커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한테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빠가 또 실수할 뻔했어. 무슨 실수요? 나쁜 사람한테 속을 뻔했어. 하지만 영수 아저씨가 막아줬어. 아빠, 괜찮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8살짜리 딸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려. 아내를 데려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렇다고 검증도 안 된 사람을 믿어선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당한 이런 일들을 북한의 실상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한다는 거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가 뭘 한다고 무슨 얘기를 한다고 사람들이 들어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수가 말했습니다. 형님이 겪은 일은 형님만 아는 겁니다. 그걸 말해줘야 사람들이 북한 실상을 알지 않겠습니까? 영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북한 외교관이었습니다. 해외 공관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인민들을 속이는지 제가 봤습니다. 첫 영상은 떨리는 손으로 찍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직 북한 외교관 박민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은 소말리아 대사관에서 제가 목격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엔 구호쁨이
어떻게 횡령되는지 그 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찍어둔 장부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한철수가 빼돌린 구호품, 내역, 거래 기록, 금액까지 전부요. 영상을 올리고 며칠 지났을 때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북한이 이렇게까지 부패했다니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뒀습니다. 그게 힘이 됐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어머니 이야기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약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약이 유엔에서 왔고 간부들이 빼돌려 팔았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굶주리는 이유는 식량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식량은 있습니다. 유엔에서 국제사회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한테 가지 않습니다. 간부들이 가로챕니다. 영상을 올린 뒤 북한 관련 단체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왔습니다.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한 방송국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북한 체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거짓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에요. 이 인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인민을 궁입니다. 평등하다고 하지만 간부들만 잘 살고요. 강성대국이라고 하지만 약한, 날 없어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 체제가 언제까지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저처럼 탈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북한 주민들도 깨닫게 될 겁니다. 채널이 커지면서 광고 수익과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전액을 북한 주민 구호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저는 이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월급 받고 살면 됩니다. 이 돈은 아직 북에 있는 분들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어느 날 정부 관계자가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북한에서 선생님을 겨냥한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민족 반역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신변,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두려워서 입 다물면 누가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수진이는 어느새 10살이 됐습니다.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어서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느 주말 수진이와 함께 임진각에 갔습니다. 북한이 보이는 곳까지 갔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북녘, 땅이 보였습니다. 아빠 저기가 북한이에요. 그래 수진아 저기가 아빠가 태어난 곳이야. 내가 태어난 곳이고 언젠가 갈 수 있어요. 그럼 갈 수 있지.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야. 통일이 뭐예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거야. 우리 원래 한 민족이잖아. 2.25 전쟁 때문에 갈라졌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나야 해. 수진이가 철조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럼 할머니, 산소도 갈 수 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갈 수 있어.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갈 수 있어. 그리고 아빠가 태어난 마을도 보여. 줄게. 모란봉도 가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북쪽에서 부는 바람 같았습니다. 저는 철조망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 살고 있습니다. 수진이 건강합니다.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많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는 이제 싸웁니다. 북한 체제와 싸웁니다. 거짓과 싸웁니다. 아직 북에 남아 계신 분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언젠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요. 저녁 무렵 수진이와 함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빠 서울은 정말 예쁘다. 그래 수진아 이게 자유로운 나라야. 밤에도 이렇게 환하고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나라지. 집에 도착해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새 댓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USB로 이 영상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셔서 북한 내부에서 본 거였습니다. 제 영상이 북한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아, 이거야.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새 영상을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배불리 먹고 학교 다니고 꿈을 꿀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 말할 겁니다. 진실을 말할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때는 철조만 없이 자유롭게 형제로서 만납시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 지켰습니다. 수진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일을 하겠습니다. 북한에 남은 모든 어머니들, 모든 수진이들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수진이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아빠, 뭐 해요? 별 보고 있어. 같이 봐요. 분녀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자유로운 이 땅에서 우리는 내일을 꿈꿨습니다. 통일된 조국을 자유로운 북한 동포들을 다시 만날 그날을 꿈꿨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